네, 마지막 파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세계 인구는요, 이제 산업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60년대 이후부터는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던 경우들이 많아서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는요. 90% 이상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시아, 유럽의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하여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 구조를 보시면 사실 이 파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죠. 그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요. 노년층 인구 비중이 적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요.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명수를 이렇게 비율을 이야기한 건데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층이 줄어드는 이 그래프가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는 줄어들면서 이쪽에서 많아지는 이제 그래프가 선진국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이동을 보시면요. 이동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이제 국내 이동과 이제 국제 이동으로 나눠지겠죠. 국내 이동은 이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국제 이동은 이민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동 동기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옮기는 자발적 이동과 그리고 강제적으로 전쟁 포로 같은 경우가 강제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강제적 이동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경제적 이동.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임금을 더 높이 받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경제적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이동 해가지고 망명이라든가 이런 경우들, 난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환경적 이동 같은 경우 사막화나 이렇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때문에 피해가는 이제 환경적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종교적 이동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동 원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어떤 이동이 가장 많을까요? 경제적 이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유형들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구 유입을 많이 오는 국가들은요, 노동력 확보에는 유리할 거예요. 그러나 문화적 차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국가들은요, 오히려 이제 그 나라에서 일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봉급, 성금액은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장년층이 일하러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니까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는 침체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좀 덜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선진국의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저출산은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아이를 낳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결혼하는 거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꼭 낳아야 하나,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가치관들의 변화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자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거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청장년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해주던가 아니면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못 벌면 안 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급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을 연장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고령화는 의학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우리가 올라갔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15세에서 64세 이상의 미만의 인구들이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걸 받지 못하는 이제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는 노인의 사회복지 이제 제도, 이렇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분들도 이제 65세면 이렇게 막 엄청 건강하신 나이인데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의 문제들을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막 외우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오히려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정반대인 거죠. 이제 낮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려면 필요한 자원들 있잖아요. 식량이라든가 어떤 에너지 자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부양력이라는 거는 그 나라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되게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출산 억제 정책, 우리랑 반대인 거죠. 가족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인구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식량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대도시로 많이 몰리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야 산업을 시작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이촌 형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도시 문제라는 거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부족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 많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차 문제,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도시로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지방도 생활환경이 개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력들을 도시에만 몰리는 게 문제라면 해외에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제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구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원이라는 게 이제 무엇일까라고 보시면요. 모든 것, 자연에 나는 모든 것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돈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 유용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원의 특징 꼭 기억해 두세요. 자원은요, 가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석유는요, 그냥 검은 쓰레기 물이었는데 지금 엄청 귀한 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원의 가치가. 그리고 자원은요, 한정돼 있죠. 그래서 쓰면 쓸수록 없어집니다. 유한성. 마지막은요, 골고루 펴져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한쪽에 몰려있는 편재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재성 때문에 자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은요, 주요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 미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있어요. 그래서 분포 지역이 석유에 비해서 비교적 고른 편이기도 하고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자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호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건 이건 석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석유는요, 신생대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여기가 가장 많이, 전 세계의 50% 이상이 여기서 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가 나와서 진짜 여기저기 막 화살표가 나가죠?
여기 이게 미국도 캐나다도 이렇게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석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석유 매장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나오는 곳이 러시아, 미국, 캐나다입니다. 석탄, 석유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그 가스를 이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소비하는 게 편해졌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버스는 이렇게 시내버스 이런 건 천연가스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자원이 왜 문제가 생기냐 했을 때 자원의 소비량이 이미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금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자원을 많이 쓰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유권, 누가 자원을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개발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을 수송하고 통행하는 부분까지, 옮기는 문제까지도 이제 둘러서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원 민족주의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원을 지배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무기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 수출 기구 오펙이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해를 가면 너네한테 뭐 석유를 팔지 않을 거다, 아니면 석유 가격을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세계 자원 분쟁 지역을 보시면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권을 둘러싸고서는 북극해라는 게 사실 북극의 주인이 사실 딱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둘러싼, 여기도 자원이 되게 많고 석유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북극해를 둘러싼 카스피해, 그러니까 해니까 바다로 볼 것인가 호수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각 주변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고, 센카쿠를 또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이제 중국, 대만, 일본이 싸우고 있는 지역도 이 자원 소유권 때문에 둘러싼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가스관을 할 때 이게 통과하는 거에 세금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물 분쟁. 그래서 국제하천이라는 거는요, 하천인데 여러 나라를 둘러게 가는 긴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류의 나라들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하류의 나라들은 이렇게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나일강, 메콩강, 뭐 겐지스강 이런 큰 강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물 분쟁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이미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는 이제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미래 세대의 삶이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나 미래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풍력, 뭐 조력, 수력, 뭐 파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요, 윤리적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한 커피, 착한 초콜릿 이런 것들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이거 한번 문제 나왔었는데, 로컬 푸드 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환경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는 음식을 거기서 소비를 하게 되면 운송하고 유통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환경 오염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단원을 마쳤는데요. 이거는 개념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찾아가지고 더 알아보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